이것은 내가 사람들, 특히 여자들에 대해 무감각한 것과 같다. 네가 만약 나를 잡을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인정할게. 고속도로의 유령이. 지금 보신 것은 사망한 피해자의 주머니에 범인이 남긴 메모입니다. 1971년 4월부터 1972년 9월까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범인은 이러한 메모를 남기며 경찰을 도발했죠. 2022년 지금까지도 미해결인 채 남아있는 워싱턴 DC의 첫 연쇄살인범. 사람들은 그를 고속도로의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1971년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 사는 캐롤은 외출한 어머니를 기다리며 쌍둥이 동생과 함께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했던 경고 때문에 아이들은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얼마 안 가 캐롤에게는 외출할 수 있는 구실이 생겼습니다. 복도 건너편에 사는 큰언니가 심부름을 부탁했거든요. 어머니에게 전화가 올지 모르니 캐롤은 동생에게 집에 있으라 했고 언니에게 돈을 받아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심부름 값으로 받은 $5로 음료수를 살 수 있다며 기뻐했던 캐롤이었지만 집을 나온 뒤 얼마 가지 않아 그녀는 귀가하던 어머니와 마주치게 됩니다. 언니의 부탁이었다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돌아오면 혼날 거라며 언질 주며 집으로 들어갔죠. 집에서 나올 때와는 달리 혼날 생각에 우울해하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그녀는 계산을 한 뒤 힘없는 발걸음을 옮겼고 그 뒤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어머니는 밖에 돌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결국 실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까지 동원돼 캐롤을 찾아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편의점 인근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캐롤을 보았다는 이웃 소녀의 증언에 경찰은 납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갔고 실종 6일 뒤인 5월 1일 캐롤의 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295번 고속도로의 차선 옆 풀밭에서 사망해 있는 그녀가 발견됐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놀던 아이들에 의해 발견된 그녀는 외출할 때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하나 이상했던 점은 그녀의 신발이 사라졌다는 것. 부검 결과 그녀는 2, 3일 전에 사망했고 몸에는 성폭행 및 다양한 부위의 폭행, 자상의 흔적이 발견됐지만 사인은 교살이었습니다. 위에선 감귤류의 과일이 발견됐는데 실종 전 그녀는 그런 과일을 먹지 않았기에 이는 범인이 그녀를 데리고 있는 동안 먹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옷에선 카펫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녹색 섬유가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7월 8일 캐롤과 같은 동네에 살던 달레니아라는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상담원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밤샘 행사 때문에 내일 돌아올 거라고 어머니에게 말한 뒤 집을 나왔고 그 뒤로 사라진 것입니다. 달레니아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매니저가 집에 연락하지 않아 그녀의 실종은 이틀이 지나서야 확인됐습니다. 출근 시간에 그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오자 경찰은 납치 사건으로 전환했죠. 그 남성이 몰던 차는 구형 검은색 승용차로 밝혀졌지만 이번 사건 역시 이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얼마 뒤 달레니아의 어머니는 내가 당신 딸을 죽였다라는 전화를 받았고 실종 11일 뒤인 7월 19일에 달레니아는 사망한 채 발견됐죠. 첫 번째 피해자인 캐롤이 발견된 장소로부터 약 5.5m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된 달레니아. 이번에도 신발만 사라진 상태로 부패 상태가 심해 사망 원인 등 다른 것들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름이었기에 부패 속도가 빠른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늦게 찾은 것은 경찰의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일주일 전부터 이미 달레니아의 시신을 봤다는 신고 전화가 여러 건 들어왔었거든요. 일주일 전 도로교통부 직원은 차에 문제가 생겨 잠시 갓길에 주차했는데 거기서 좀 떨어진 도로 외곽 풀숲에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부터 몇몇 이들이 동일한 신고를 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경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죠. 현장 조사를 위해 뒤늦게 2명의 순찰대원을 보냈지만 그들 역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을 둘러본 뒤 아무것도 없었다며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도로교통부 직원이 그 장소에 시신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경찰 상사에게 직접 전화하고 나서야 그들은 제대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발이 사라졌고
공식적인 사인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교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검시관의 주장에 경찰은 앞선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이라 판단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에는 여러모로 단서가 부족했죠.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7월 27일에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 저녁 8시 무렵 노스웨스트에 사는 브렌다는 집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친구들과 모여 있었는데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샌드위치 가게로 갔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다녀오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나갔던 그녀는 집에서 가게로 가던 중 납치된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인근을 돌아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브렌다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이 그녀의 7살 된 여동생은 저녁 9시 20분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분명 언니인 브렌다의 목소리였죠. 백인이 나를 태웠는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라는 말을 한 뒤 갑자기 난 버지니아에 있어 안녕 이라며 전화를 끊었던 브렌다. 잠시 후 10시 무렵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에 전화를 받은 이는 그녀의 계부였습니다. 브렌다는 계부에게도 동생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지만 버지니아에 있냐는 계부의 질문에 그녀는 아니 엄마가 날 봤대? 라고 답했고 네가 버지니아에 있다면 엄마가 어떻게 볼 수 있어? 라며 계부가 되물어보자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계부는 조심히 옆에 백인 남성이 있다면 바꿔달라 말했고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그럼 다음에 봐요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시 계부는 그녀가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50번 국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앞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인은 교살로 확인됐고 옷 역시 나갈 때 입었던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집을 나갈 때 그녀는 맨발로 나갔기에 범인은 신발을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은 맨발로 돌아다닌 것에 비해 전혀 더럽지 않았습니다.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기기라도 한 듯 깨끗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이죠. 브렌다가 발견된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였기에 경찰은 그녀가 전화로 말했던 버지니아에 있다는 것은 범인이 시킨 것이라 판단. 그렇기에 백인이라는 건 역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범인의 계략이라고 생각했죠. 엄마가 날 봤대라는 말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지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도 역시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인 10월 1일 노스 이스트에 사는 네노모시아가 식료품 매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됐습니다. 집에서 매점까지는 겨우 한 블록 거리였기에 금방 돌아오리라 생각한 가족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와 동시에 찾아 나섰고 3시간 뒤 펜실베니아 애비뉴의 갓길에서 그녀는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네노모시아의 몸에선 캐롤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녹색 섬유가 나왔고 이번에도 범인은 그녀의 신발을 가져갔죠. 그녀가 파란 폭스바겐을 타는 것을 보았다는 이웃의 증언이 있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4명의 흑인 소녀를 살해하고 신발을 가져간 범인. 한 언론사는 그를 고속도로의 유령이라고 불렀죠. 그해 11월 15일 노스이스트에서 야간 학교를 다녔던 우다드는 그날 친구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실종됐습니다. 중간까지는 친구와 같은 버스를 탔지만 그녀는 환승 때문에 내렸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202번 도로 진입로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몸에 남은 상처, 방어흔으로 보아 그녀는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을 것이고 이 때문인지 범인은 앞선 사건과는 다르게 자신의 분노를 그녀의 몸에 새겼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녀의 신발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녀의 신발이 부츠라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범인은 고속도로의 유령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재킷 주머니에서 맨 처음 보여드린 경찰을 도발하는 쪽지가 나왔거든요. 사용한 쪽지는 우다드의 공책을 뜯은 것이었고 필적 감정 결과 범인이 그녀에게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2가지 다른 모발이 발견됐는데 백인 남성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FBI까지 수사에 참여하며 그들은 고속도로의 유령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진짜 유령처럼 별다른 실마리를 남기지 않았죠.
이 사건 뒤로 한동안 고속도로의 유령은 잠잠했지만 거의 1년이 지난 1972년 9월 5일에 그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남자친구와 놀다 집으로 돌아오던 다이앤은 그의 6번째 피해자이자 마지막 피해자가 됐죠. 2022년 지금까지도 고속도로의 유령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심받은 용의자들은 있습니다. 당시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인근에서 납치와 성폭행 사건을 자주 일으켰던 갱단이 있었는데 이들 일원 중 한 명이 고속도로의 유령이라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있었죠. 당시 감옥에 있던 내부 고발자는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했는데 경찰은 제공받은 일부 정보를 토대로 그가 범인을 알고 있음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지만 범인은 아니라며 알리바이까지 확인시켜준 상태였죠. 이제 경찰로서는 그가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메릴랜드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후보 중 한 명이 로튼 교도소의 수감자가 고속도로의 유령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짓을 벌입니다. 그 발표 이후 정보를 제공했던 수감자는 더 이상 경찰과 만나는 것을 거부했고 후에는 자신이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죠. 고속도로의 유령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된 데니스라는 여성을 살해했던 에드워드와 톰이라는 두 남성이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조사 결과 데니스는 고속도로의 유령의 피해자가 아니었기에 그들 역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여성, 특히 매춘부를 증오해 워싱턴 DC에서 3명을 살해했던 로버트라는 남성 역시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의 유령은 흔히 사용하지 않는 테인터 마운트라는 단어를 쪽지에 남겼는데 로버트 역시 그 단어를 종종 사용했기 때문에 형사들은 그의 집 마당을 파헤쳤지만 별다른 물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흑인 소녀였기에 그랬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흑인 소녀들은 누구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당시 통상적으로 사건 파일은 담당 형사가 보관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담당자가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서류나 증거물이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컴퓨터를 주로 쓰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또 이 시기 발생한 미국의 최대 정치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FBI가 그쪽으로 몰리며 이 사건은 더 관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근에 있는 정신병원의 환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살인자들은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매력적이며 결혼했거나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고 고용되고 교육받고 숙련되고 질서 있고 교활하고 통제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있고 종종 대화를 통해 희생자들을 유혹한다. 고속도로의 유령 역시 이런 범죄에 속하는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유령이 언젠가는 잡히기를, 혹여 법의 심판을 피하더라도 지옥에서 진정한 심판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